반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4% 이상 밀리면서 낙폭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한 5분에서 10분 전부터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는 오전보다도 상승폭을 더 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무리해서 매매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전 오늘 종가 부근에는 그래도 아랫꼬리가 좀 달리는 이런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 5분 정도 대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일단 매물 자체가 그렇게 두텁지가 않아요. 물론 매물이 두터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하겠다라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기업은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시장 자체가 버텨주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장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졌었던 수급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반대 매물이 한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외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 휴장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들은 이미 그 전날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하방 경직을 저는 오늘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하방 경직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 밖의 증시들 상해 종합, 홍콩 항생, 삼천 종합 전반적으로 빨간불 좀 켜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만 좀 과도한 하락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에 따른 물량 소화 과정으로 좀 보인다. 장 막판에는 아랫꼬리 달고 반등세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부분들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3,3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계시고, 네. 또 외국인은 그 물량을 다 받아냅니다. 그 이상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3,7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어요. 이런 수급에 엇갈리는 양상들 지난주에도 사실 뚜렷하게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이번 주 초반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들, 반대 매매 물량일까요? 뭐 회피 물량일까요? 아니면 시장을 난 이제는 좀 떠나야겠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시장을 잠깐 떠나 있어야겠다, 이렇게 좀 예쁜 마음이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죠, 지금 시장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투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관 매수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있는 요 5분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수 전환이 좀 됐습니다. 금융투자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금융투자라는 것은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ETF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도 봐야겠지만 실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시장 자체가 좀 버텨주면, 여기는 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구조적인 리스크가 터졌었던 경우보다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낙폭이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기업을 빼고 나면 또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밸류 자체는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보다 지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때 같은 경우도 2배 ETF로 인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저점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밀릴 것이냐라는 것은 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여유 자금으로 현금으로 매매하고 계시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게 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고 재무제표가 빨간색이라서 엄청나게 우량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잘라내야겠지만 기업 자체가 그래도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고 5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량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버텨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낙폭은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낙폭은 좀 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올해 초부터 해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을 할 때도 좀 빠른 속도로 조정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 다만 낙폭이 과하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또 차장님, 투자자분들은 많이 싸다, 무조건 버틴다, 이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급하게 올라왔고 급하게 하락을 하는 만큼 어떤 버텨야 되는 무조건적인 명분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급하게 올라왔던 이유 외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탄탄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런 변동성을 다 차치하고 실적, 펀더멘털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은 어떻다라고 보세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은 저는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뭐 300만 원 여기까지. 네,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몇 퍼센트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무리해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라면 일부는 좀 줄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내가 비중을 10% 정도 줄였다라고 하면 거기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남겨놓은 물량을 가지고 그 반등을 누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밀림이 나왔을 때는 재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매수를 했을 때는 평단가가 또 내려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중이 너무 많다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쵸. 만약에 주식 투자에 대한 경력이 굉장히 길고 내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대응이 가능하다면 장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5% 반등이 나올 때는 10%든 5%든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밀리면 재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는 일부라도 좀 덜어냈다가 되밀림이 나왔을 땐 재매수를 하거나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이렉트로 직전 고점까지 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봐요. 이게 매물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차라든지, 현대차도 매물이 좀 있겠죠. 하지만 뭐 그 외의 기업들, 이미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생각보다 얇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 생각보다 잘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아주 길게 본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9월 달까지 본다면 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다면 비중 조절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많다면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평단가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론 예전에 초반에 올해 초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물론 수익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최근에 주식을 또 들어가셨던 분들의 감정은 완전히 엇갈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그렇죠.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달라야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매수 평단가가 높은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보유를 하는 것과 매도했다가
조금 더 매수하는 건 밑에 가격에서 조금 더 매수하는 게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평단가가 좀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거나 28만 원 정도 네. 수준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18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250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게 다이렉트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부 물량이라도 한번 매도를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왔을 때 어렵지만 그래도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평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간다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한 10%만 올라와도 내가 본전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선다면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forward PER, 그러니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 순이익에 대비해서 주가의 지금 위치를 본다면 PR이 4배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수준까지 PER이라는 밸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근데 이게 상반기처럼 쭉쭉쭉 올라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반년 동안, 1년 동안 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 이벤트들을 체크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고 그 외형 성장 이후에 영업이익 자체가 유지가 되면 그때는 직전 고점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단언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제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라왔을 때 5%라도 한번 줄여보는 게 어떨까.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 미증시가 잘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잘 올라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3%, 5% 갭상승이 나와버리면 또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좀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누가 조언을 해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무리하게 매매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매수가,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지 아니면 나는 단기적으로 뭔가 좀 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관점은 지금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내 선택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장기적인 사이클을 반도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쭉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손실에 대한 부분도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는 부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일단은 일부 비중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밀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장님 이 부분도 한번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알파벳 실적 발표가 22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알파벳 실적을 두고도 이야기가 분분해요. 실적이 잘 나와도 상방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아니다,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조정을 미리 선으로 받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는데 차장님은 어디에 좀 더 무게중심 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살아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리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그쵸. 제가 말씀을 네. 드리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낙폭이 너무 커요. 우리가 과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20% 정도만 내려왔을 때도 대반등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4%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3, 4% 정도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오늘 보니까 키미에 대한 문샷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면은 그 중국에서 개발한 AI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특징은 결국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쪽으로 2배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배의 변동성을 맞추기 위해서 1% 밀릴 종목이 2%, 3%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하방 경직이 어느 순간 나와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 2배짜리 ETF에 대한 전체적인 운용 자산 자체가 20조에 육박을 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0조 수준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었던 투자 자금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알파벳이 너무 쇼킹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뭐 캐펙스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미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되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직전 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반도체로 손실이 나는 분들이 2배짜리 ETF를 더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배짜리 ETF,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를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다른 종목을 매도를 해서 삼성전자 본주를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2배짜리를 매수한다라는 마음이 거죠. 급해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꼬인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이 멈추는 시점 자체가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슬기롭게 너무 공격적으로 말고, 대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주가가 2배짜리는요. 예전에 기사 하나 봤더니 SK하이닉스가 7% 밀렸는데 네. 2배짜리 ETF 34% 밀렸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한 방향으로 굉장히 다이렉트로 올라가거나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본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정화되는 게 좀 더 우선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를 더 큰 변동성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8월 달부터 이제 좀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본주를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또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뭔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도 또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글의 실적 발표가 좀 더 긴장이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적 잘 나오고 주가가 안 움직이면 더 위축될 수 있단 말이죠.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래서 저는 좀 그것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벤트는 이제 목요일로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장님 코스닥 시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금 5% 빠져요. 그리고 일단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고, 와, 코스닥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의 부양은 뭐 9월달 승강제 관련된 이야기도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개별 기업마다 좋은 이슈들을 던져주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반응을 잘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만의 이런 수급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코스닥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서 저도 방송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시장 참여자로서 종합주가지수라는 것, 우리나라에 상장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코스닥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 많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상장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뭐 브레이크 없이 낙폭이 나온다라는 것이 저도 뭐 증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네.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식 투자를 내가 그만하고 떠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코스닥의 기업들이 낙폭이 과하다라는 설명을 할 때 이걸 실적 베이스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코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보여왔었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성장 밸류는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 밸류를 줬을 때는 선순환의 관점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곧잘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완벽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용잔고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매도가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밀리고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매도하겠다라는 매물대 자체가 얇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얇다라는 것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겠다라는 물량들이 엄청 많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미 매도할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된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후자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뭐 적자가 나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코스닥 150, 적어도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에는 코스닥도 저는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이게 시장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때에는 더 많이 밀릴 수 있고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 6% 밀렸다가 20%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좀 버틸 때가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 월봉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낙폭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시장 자체가 팬데믹에 빠지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었죠. 그런 과정에 놓여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만큼 밀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 낙폭이 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전 그래도 좀 버텨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계속 말씀드리죠. 무리해서 매매하시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잘못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무리하게 매매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0%라든지 10%라든지 일부라도 좀 줄여보시는 것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건 맞다라고 해 주시면서도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지금 길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신용이라던가 이런 B2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빠르게 뭔가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또 대응책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흐름, 뭐 차트는 지금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솔루션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왔는데 다시 하락 반전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솔루션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채택 흐름들이 대부분 굉장히 전 세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하나솔루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신규 접근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관 좀 유지하셔도 될까요?
네, 일단 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이 태양광 셀과 모듈에 관련되어 있는 수직 계열화가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FEOC라고 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화솔루션이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매도보다는 제가 오늘 참 너무 죄송하네요. 계속해서 버텨보자 이런 말씀밖에 못 드려가지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시장에 참여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내가 너무 안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결국엔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매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좀 참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EPC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메타라든지 MS 쪽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모듈 사업까지 확장이 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가격대로는 저렴한 가격대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하방 경직 보여주면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입니다만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모멘텀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한화솔루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재료는 충분한 상황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세 돌림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와, 시장이 많이 좀 밀리고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차장님 좀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항공우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좀 시장의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시장 대비 강한 걸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유가도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배럴당 84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방으로 더 강하게 튀어버리면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5월달과 6월달이 가장 안 좋았었던 상황보다는 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조금 덜 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성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게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LIG 디펜스 앤 DNA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밀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파열음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방산 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저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밍적으로는 지금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GS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장님, GS는 꾸준하게 올랐어요. 저도 네. 추세를 보고 좀 놀랐는데 와, 이 변동성에도 이렇게 버텨줄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은 뭘까요?
GS 칼텍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정제 마진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이 안정화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자회사 중에서 이제 GS 에너지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GS 건설 같은 경우도 이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주사 밸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GS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 기업을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둔화되길 바랬었는데 GS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성장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 GS가 좀 둔화되길 바랬는데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GS 같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싶다라면 전 GS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유의 관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하루에 1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포트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담을 필요가 있는데 뭐 KB금융이라든지 GS 같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변동성이 큰 기업들만 담겨져 있다면 전 GS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